지즉위진간이라는 말이 있다. 풀어보면 안다는 것은 곧 그로 인해 진짜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야 보인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리더들이 곱씹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금원이다. 조직을 통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리더가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달성은 요원할 것이다. 리더가 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달려든다면 망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면 조직을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앞장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조직원들은 모두 실행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리더라면 가장 먼저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환경,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리더들은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1회 출근, 유연근무제. 성과는 더 재촉하면서 근무의 형태는 예전과 아주 많이 달라져 리더들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시간 근무하고 자유롭게 일을 해도 성과가 날 것인가, 믿고 맡겨도 성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현재를 불안해하고들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관리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은 과연 있는 건지 정영학 저자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L 성과연구소 정영학 소장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자님께서도 CEO로 살았던, 리더로 살았던 시절이 더 많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저자로 나서기 전에는 리더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반성문이라는 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읽고 싶은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을 읽어주셨는데 읽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대목은?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날뛰는 리더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그 문제는 실제로 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더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답답하다는 이유로 또 급하다는 이유로 조직이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조직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네. 내가 혼자 날뛰는 게 아니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그거를 현직에 계시다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전도사가 되셔서 리더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의 솔루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왜 리더들이 반성을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리더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많은 리더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 보니까 착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실은. 네,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들은 대부분 조직에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리더들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함부로 리더들한테 그거 진짜예요? 라고 묻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더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즉위진간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어요. 실은 이 단어는 뭐 유명한 분이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서문에 쓰신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서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듣는 알아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알면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착각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리더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해야 될 것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겠죠. 자, 리더는 혼자서 뛰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니까 여기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섭게 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실은 물리적으로 무섭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움에서 탈피하고 싶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요, 우리가 소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리더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꼭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중에 와서 꼭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어떤 사람은 내가 미쳤어.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리더들이 빠지는 가장 심각한 함정이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근데 다행히도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듯이 우리에게 리더십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래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지금 성과를 내야 돼, 조직에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왜 모르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설명해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큰 과제가 있거나 또 가정에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요, 항상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명해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들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자, 우리 보면요, 리더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에서부터 한번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가장 먼저 나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새기는 데서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반성의 시작입니다. 자, 반성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손바닥 맞으면서 쓴 게 반성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꼭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될 게 뭐냐면 단어 하나도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언행에 잘못이 없는지를 되돌아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언행에 잘못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리더들이 리더의 본연의 자세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으로부터 반성해야 된다. 자, 그럼 반성을 시작한 리더는 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정체성 좀 어려운 단어죠. 그죠? 정체성.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우리가 리더는 보통 기업의 조직을 이끄는 분도 리더, 국가를 이끄는 분도 리더, 가정을 이끄는 분도 리더입니다. 근데요, 개인도 리더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가만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많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와서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지? 나도 나를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바로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개인 스스로 세상의 것을 너무 위험도 많고 세상의 것을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내려고 했던 데서 아마 조직이 시작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모이면 사람이 다 많으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고민은 뭘까요?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끄는 조직원들이 불행해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일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까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직을 이끄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본인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그거는 실패한 리더입니다. 사람은요, 본인이 행복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더가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조직을 이끌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건 대단히 어렵죠.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 별 리더십이 다 있어요. 신뢰 리더십, 무슨 리더십, 공명 리더십. 그렇게 리더십의 정의가 많다는 것은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특히 조직, 기업에 있는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정의를 말씀하신 분이 피터 드러커 박사인 것 같아요. 피터 드러커 박사는요, 굉장히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게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것, 그 마지막 책, Inside Drucker's Brai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마지막 저서예요. 리더십의 핵심 3가지를 정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자, 리더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리더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직을 이끌고. 목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네. 그리고 2번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 중에서 나와 우리 조직에 알맞은 일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와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나와 우리 조직이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 그 역할은 리더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자신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일을 아무리 답답해도 조직을 통해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리더십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리더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또 자기가 이루어야만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들이요, 가정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미래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요,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데기 때문에 똑같다. 자, 그러면 리더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았다면,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 자, 반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반성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 이제 반성으로 들어가면 내 자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성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반성이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나의 역할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리더가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대상은 성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성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성과가 결과 아니면 목표 달성,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성과가 목표 달성이 모든 것이라면 기업에서 그걸 왜 목표 관리라고 하지 성과 관리라고 할까? 우리가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자, 무엇이 성과를 이룰까 가만히 보면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성과가 끝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다를 하고 싶다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과의 요소는 역량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건데요, 목표가 명확하고 역량이 뛰어나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 어떻게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특히 내가 아닌 남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이요, 나와 같은 마음가짐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성과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가? 목표에서도 목표가 명확한가, 그리고 역량 수준을 정확히 리더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조직원들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충만한가 알아야, 야, 우리 조직이 왜 이렇게 성과가 떨어져? 이럴 때 목표가 불명확한지, 역량 수준이 떨어지는지, 애들이 소위 말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보통 속어로 싸가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 개선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는 반성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목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보통 삽질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땅 파는 일이죠. 야, 우리가 괜히 헛된 일 했을 때 삽질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표가 명확한 경우는 우리가 한 일이 전부 다 삽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퍼즐 조각 맞추는 걸 잘하는 사람들한테 비법을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끝그림,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끝그림이 어떤지를 보고 시작한다. 무슨 얘기냐? 목표는 끝그림이죠. 우리가 끝에 달성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목표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거기에 도달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목표가 중요합니다. 역량,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면요, 뭘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실은 뭘 할 수 있다, 그건 뭐야? 역량이 떨어진다, 그건 뭐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보통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이루는 요소는 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적인 요소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적인 것들이 쌓여서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태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문 얘기만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암적인 존재로 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떨어지면 교육시키고, 스킬이 떨어지면 훈련시키고, 태도가 떨어지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은요.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경영학의 아주 주요 현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이 그 인도를 통치할 당시에 그 영국 총독부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인도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밀림들이 많고 하니까 코브라가 도심에 출현해 갖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총독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사람들을 코브라를 잡도록 동기를 좀 부여해보자. 그래서 코브라 한 마리를 잡아올 때마다 얼마씩 돈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를 실시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기겁할 일이 생겼어요.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브라를 집에서 사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총독부는 이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코브라를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갖다 버리기 시작하네?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코브라의 개체수가 몇십 배가 늘어가는 대재앙의 수준이 발생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동기,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결코 다 맞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엉뚱한 결과가 나는 경우를 코브라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토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이게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조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말 잘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걔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요. 대부분이 이 강의는 우리 아이한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또 동기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는 그 움직이도록 촉발을 시키고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동기의 두 가지 요소는 촉발과 유지가 해야 된다. 아까 그 코브라 효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은 촉발은 됐어요. 처음에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가 안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방법들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 또 당근과 채찍, 그것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봐요. 근데 지속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가 문제지? 근데 촉발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만 살고 당장 한 번만 하고 끝나면 그걸 쓰면 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고민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에는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타성이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경제적 압박감이래요. 글자 그대로 뭐 줄게. 근데 경제적 압박감은 뭘 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뺏기고 싶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 신상필벌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서적 압박감이래요. 야, 이 대리 나 힘든 거 알지? 우리 팀 힘든 거 알지? 나 요번에 진급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우리 애 고3인 거 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부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일은 하게 하지만 다 지쳐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동기 요소에는요 조금 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 그거로 인한 동기. 사람들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성장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아주 기본 욕구입니다. 그 다음보다 더 강한 건요 의미라는 동기입니다. 이 의미라는 동기는 극단으로 가면 목숨도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극단의 나쁜 경우는 IS 같은 경우 폭탄 메고 들어가잖아요. 또 종교적인,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그걸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의미 때문에 그렇죠. 그 의미는 매우 무서운 동기 요소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좋아서 날뛰는 놈 당할 자간이 없어. 좋아서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는 사람, 이 동기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요소는 이 6가지 안에 모두 다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후반에 말씀드린 3가지를 우리가 안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다. 그래서 내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3가지는 어떤 조건 내부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외적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내적 동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왜 그렇게 내적 동기 얘기가 많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내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내적 동기는 일과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 간접 동기, 외적 동기는요 일이 아니라 일로 파생되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내적 동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동기고요, 외적 동기는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동기래요. 자, 그렇다면은 행복감이 뭘까?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바로 자율감과 관계감과 유능감이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율감을 가졌다. 그리고 그때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그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계감이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미를 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의미를 줄 수 있고,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감은 바로 의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3번째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능감이에요.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 유능감은요 바로 사람의 성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행복감은 아까 제가 동기 요소 6가지 중에 후반에 말씀드린 3가지 요소 뭐였죠?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 이 세 가지가 바로 행복감의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죠? 고민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우리 아이한테 자율감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게임만 하다가 패인되지. 애들 알아요. 우리 애들 압니다. 멀쩡합니다.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러 딱 들어갔는데 뒷꼭지에다가 가고 엄마가 소리치죠. 야, 공부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하기 싫어. 애들이 문 꽝 닫고 들어가요. 게임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게임하면서. 내가 정말 공부하려고 했다, 정말. 엄마가 아이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의 자율감을 훼손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애가 공부 잘하기 원한다면 엄마들이요, 제발 내 깔려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감을 통해서 의미감을 일깨워 주려면 우리 조직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면 애들은 거기서, 또 우리 조직원들은 거기로부터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야, 그걸 설명해야 알아? 사람은 설명해 줘야 압니다. 그래서 반성하셔야 돼요. 대부분 설명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능감을 높이려면요, 야, 그거 달성했어? 이거 했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배웠어? 그래서 리더가 조직원들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 조직원들이, 리더가 나의 성장을 바란다. 그 사람들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자, 리더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조직원들, 우리 또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밀레니얼 세대, G세대, Z세대 어느 기업에 가나 골치가 아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보시고 그 아이들에서 연구해 보시고 뭔가 솔루션을 찾아서 기업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 같다는 얘기죠.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새로 나타난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새로운 세대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없었다면 아마 우린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과거의 언제는 새로운 세대, 싸가지 없는 세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이슈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 친구들은 직장에서 원하는 게 뭘까를 연구했더니요, 결론은 땡땡땡.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결론은 땡땡땡. 결론은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다. 뭐냐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직장에서요, 즐겁게 일하고 싶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고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한대요. 아니, 이거를 원하지 않는 세대가 있었습니까? 그들도 똑같다. 밀레니얼 세대, G세대, C세대 때문에 고민한다? 뭐가 필요하다? 리더들이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소통은 조직의 만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3,500년 전에 황제내경에서 통죽불통, 불통죽통이라고 건강의 비법을 적었어요. 뭐냐면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자, 사람한테는 피와 혈이, 기와 혈이 통하면 건강한 것처럼 조직은 생각이 통해야 건강해집니다. 그 생각이 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소통이라는 방법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소통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그 소통이 서로 통해야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 소통의 목적은 결국은 설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의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아주 반듯해야 내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리더들은 내가 신뢰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요. 공감 가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엉뚱한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리더들은요.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서 공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그들이 이해하겠죠. 바로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요. 신뢰와 공감과 논리성을 점검해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신뢰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스튜디오 공간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명도 있고 해서. 근데 갑자기 저기 연락이 왔어요. PD님한테. 불이 났으니까 빨리 뛰라 그러세요. 빨리 뛰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조직에서도 많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다 뛰세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듣자마자 다 뛰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왜 뛰어? 근데 나도 몰라. 근데 뛰래.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뛰어! 그랬는데 아무도 안 뛰어. 멀뚱멀뚱.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안 뛰었냐고. 내가 저 인간이 뛰라 그래서 뛰었다가 발목을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뭐냐. 리더가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위기의 시간에 조직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리더는 결국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신뢰를 받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변하고 우리 아이들도 변하고 우리 조직도 변하고 뭐 정신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저는 리더의 베이식, 리더십의 베이식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리더분들은 리더십의 베이식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반성하는 계기,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장들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에서 시작하면 분명히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겹지 않으셨어요? 아유, 아니요. 적절하고 논리적인 질문이 그래요? 예, 사고를 바꾸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질문이 많이 남는 내게 예, 그런 강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람이 모두 모여서 함께 조직을 이루면은 결국은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정이든 조직이든 기업이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네네.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에 대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치 기준을 찾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고 명예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명예를 결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리더는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 그쵸. 조직을 통해 움직이고 가장도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치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면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복지부동해? 왜 일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일했다가 혼만 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칭찬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막 깨기만 해. 전적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왜 신뢰가 생기지 않았을까? 정확한 우리 리더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거든요. 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래서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성은 내가 누구인가 역할을 반성해서 시작한지만 그 전에는 실은 내 가치관이 정리되어 있는가에서 네.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치관에서 갭이 또 생기는 게 MZ세대들과의 겪고 있는 세대 격차 문제들이잖아요. 네, 네, 사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다른 방식의 네. 가치관이 세팅돼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방식으로 그렇죠. 리더들이 그렇죠.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 이 갭을 어떻게 메울지,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 네. 이건 부모 자식도 네. 기업에서도 그렇죠.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제가 질문을 조금만 정정을 하면 네네. 가치관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그죠? 네네네. 왜냐면 물론 세대가 변하면 새로운 가치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치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세트를 이렇게 보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 가치를 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방식이 변하고 그 과정에 생각하는 방식들이 변하고 네네. 그래서 요새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뭐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 기본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성세대의 눈이 아니라 네네. 그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성세대는 지금까지를 만들어 온 세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는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될 네, 거죠, 그렇기 리더들이. 미래는 신세대들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직이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해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맞추되 거기서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무엇인가는 명확히 알려주고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해주면서 그들이 정말 미치도록 일하게 만들고 네네네. 그 결과가 회사의 결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게 기존 세대 또 기성세대 리더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화적인 네.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피로감이 생길 것 같아요. 세상도 너무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내 리더십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 리더 안 할래. 정말 그럴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그럴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교육으로만 듣다가 겪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맞습니다. 기술과 맞습니다. 시스템이 10년 가까이 앞으로 당겨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럴 때 리더는 가치관만 갖고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저희 세대에 굉장히 필요한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뭐 그런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식상해해요. 또 들어. 그쵸. 근데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젠 코로나도 지겨운 걸. 네.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보면요. 자, 일단 변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변화를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한테 고착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볼 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에 변화는 계속 있었지만 그 변화를 바라볼 게 아니라 변화를 대처하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렇다면 회사에서, 네. 가정에서 네. 똑같이 그런 변화를 겪고 있고 똑같은 문제로 네. 소용돌이를 치고 있단 있죠. 말이죠. 네. 한 1년 동안 우린 지독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저렇게. 네. 그랬을 때 기업과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뭔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변하는 것에 적응하라 네.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여러분. 네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에 4강의 신화를 이룰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히딩크가 위대한 리더라고 네.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히딩크는 처음부터 기술 안 가르쳤어요. 달리기부터 시켰잖아요. 체력 훈련부터 시켰거든요. 네네. 그게 있어야 뭔가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기본을 갖춰야, 그럼 기본은 뭘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5차 산업, 6차 산업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언택트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을 고착화시키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 네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해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에 대처 나갈지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오늘 리더들에게 있었으면 아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구스럽습니다. 예, 예. 그 스스로 질문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게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더는 조직을 통해 성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성과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일에 미치게 하는 것, 그리고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게 리더의 일이 아닐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고전이 있듯이 변함없는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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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